자, 우리가 지금 렉처 노트 1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그 베이즈 추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그 렉처 노트 2가 이미 올라가 있는데 렉처 노트 2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렉처 노트 1에서 설명하던 내용들을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베이지 추론을 할 것인가를 렉처 노트 2에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렉처 노트 1을 오늘 가능하다면 다 마무리 짓고 렉처 노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렉처 노트 1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베이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베이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그 강의 노트를 하얀 바탕의 버전으로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얀 바탕의 버전을 원한다면 그걸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하얀 바탕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칠판스러운 그런 슬라이드라서 이걸 활용해도 되고요. 하얀 바탕을 원한다면 해당하는 같은 파일 이름이고 그 화이트라는 그 이름이 더 추가로 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진행한 거기다 뭐 필기를 써도 좋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살펴봤는데 결국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주어진 그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있으면 그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파티션, BID라는 파티션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probability A given BI는 있지만 우리가 probability BI given A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과 그리고 전확률의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그 형태가 여기 보여지는 베이지 정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초통계나 확률론 입문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흔히 베이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 rare disease죠. 굉장히 드문 확률로 이제 걸리게 되는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해요. 그 질병이 좀 다양한 건데 사실 이 확률 계산은 실제로 이제 요즘 우리 그 코로나 이제 확진하는 그런 진단 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도 이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률을 계산할 때는 여기 적용하는 확률에 있어서 다소간의 그 제약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레어 디즈는 다음과 같은 거죠. 전체 인구가 있죠. 전체 인구가 있는 그게 이제 일종의 샘플 스페이스 파퓰레이션 오메가가 되겠죠. 파퓰레이션 오메가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눈대요. 일종의 파티션이 B1과 B2가 있는 거죠. B1은 해당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B2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있죠. 그래서 이 질병이 예를 들자면 10,000명 중에 1명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B1이 이제 전체 인구에서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기 때문에 probability B1이 예를 들어서 0.001이 되네요. 10,000명 중에 1명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probability B2는 1 빼기 probability B1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B1과 B2라는 그런 파티션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흔히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이 됐는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테스트하는 진단 키트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진단 키트는 굉장히 좋고 어떤 진단 키트는 뭐 굉장히 안 좋다, 아니 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기보다는 뭐 신속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확률로 표현돼요. 즉, 걸린 사람, 확진이 된 사람이 그 진단 키트로 테스트했을 때 걸렸다라는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 진단 키트로 검사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A라는 이벤트를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의 반응이 나왔을 때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 두 가지 확률을 생각해요. 즉 B1이 주어졌을 때, 즉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확진자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왔을 때 양성이 반응이 나오는 경우 그 확률이 0.9라는 거죠. 0.9. 이럴 때 뭐 흔히 우리는 이 검사 키트에 이 확률이 0.9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확률을 우리가 어떤 민감도, sensitivity라고 해요. 동시에 어떤 진단 키트가 나오면 항상 그 반대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즉 걸리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죠. 이게 일종의 false positive가 되는 거죠. probability A complement given B2는 그 질병을 걸리지 않은, 확진되지 않은 사람이 검사했을 때 A complement니까 양성이 아닐 확률이죠.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0.9예요. 일종의 이런 걸 뭐 selectivity 또는 specificity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민감도와 특이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특히 코로나 관련한 사항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는 false positive도 문제가 되지만 또는 false negative도 되게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B1과 B2라는 것이 일종의 팩티션이죠.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것이 이제 양성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probability A 기분 B1이 있고 probability A 기분 B2 또는 probability A complement 기분 B2가 있죠. 어떤 진단 키트가 나오면. 그런데 실제로 어떤 그 방역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런 확률이 높은 게 당연히 굉장히 필요한 거죠. 걸린 사람이 양성이라고 판정이 나와야 될지 당연히 좋은 진단 키트죠. 동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음성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좋은 그 진단 키트가 될 거라. 방역하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개인으로 보면 나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더 궁금한 거죠. 만약 내가 양성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실제 내가 그 질병에 걸릴 확률,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 방역 차원이고 이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이제 엄중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그 자가격리 이제 병원 가고 자가격리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확률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양성이 나왔는데 정말 내가 그 질병에 걸릴 확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죠. probability B1 given A죠. 이것이 일종의 A라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원인이 되는 확진이 됐을 확률, 내가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죠. 이런 확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토마스 베이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경우에 이 특이한 상황에 이 질병은 10,000명당 1명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확률 A, 즉 양성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은 실제로는 조금 더 작아요. 이게 아주 드문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문제는 그거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특정한 질병이 있다라고 쳐요. 그 특정한 질병에서 전체 인구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걸릴 것이고 걸리지 않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B1과 B2에 대한 확률이 이제 주어지고 나서 probability A, B1 given A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염병들이 막 도는 것들은 이런 정보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딴 얘기긴 한데 probability A given B1과 probability A component B2가 그래도 높은 그런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진단 키트를 고려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건 단순한 그 베이지 정리를 통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뭐 굳이 이거 우리가 그런 확률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제 단순한 예제로서 베이지 정리를 활용하는 걸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확률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robability, 이게 좀 펜이 굵네요. 이게 다시 probability B1 given A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probability A given B1 곱하기 probability A죠. 이게 분자에 대한 분자는 실제로 probability B1 intersection A 나누기 probability A죠. 그런데 분자를 지금 우리가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 probability B1 intersection A는 probability A given B1 곱하기 probability A로 계산이 되고 밑에 분모 probability A는 law of total probability 전확률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집어넣으면 probability A given B1은 아까 0.9였잖아요. 0.9 곱하기 0. 여기 probability B1이군요. B1 0.0001 나누기 0.9 곱하기 0.0001 더하기 probability A given B2는 probability A complement given B2에서 1에서 뺀 거죠. 그러니까 0.1 곱하기 0.0001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기 이 확률이 이게 아니네요. 여기는 probability B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네요. 잠깐만요. 요거에 1 빼기 0.0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당 확률을 구하는 값이 되겠죠. 실제로 이 값을 구하면 이게 굉장히 드문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게 되는 확률이 0.0001로 작기 때문에 실제로 B1 기분 A가 0.9가 되지만 이 확률,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실제 확률 값이 0. 굉장히 작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은 뭐냐면 확진이 양성이 판정이 나왔다고 해도 정말 내가 그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고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는 정말 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probability A given B1과 probability A complement given B2를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다른 관심은 정말 내가 양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걸렸을 확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황 말고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오면 population 상황에서 우리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의 비율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안 걸려 있고라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그 전확률 공식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probability, 어떤 특정한 파티션에 속한 이벤트, 기분, 또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A라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설정에서 넘어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지 정리죠. 좀 전에 봤던 베이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예제에서는 단순하게 두 개의 B1과 B2로 전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를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K라는 파티션 더 나아가서는 이 K가 점점 더 커지고 무한대로 나아가다가 이제 셀 수 없는 무한대로 나가면서 uncountably infinite로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연속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분포를 생각할 건데 현재 스텝에서는 단순하게는 한 개의 그런 파티션으로 주어진 샘플 스페이스를 구분했을 때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용어를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A라는 사건을 관측했을 때 파티션에 대한 probability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즉 우리가 맨 처음에는 파티션 자체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을 관측하기 전의 확률이다. 그래서 probability인데 뭐뭐 전에 prior가 뭐뭐 이전에라는 의미가 있죠. 실제로 어떤 사건을 관측하기 전의 확률 그래서 prior probability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관측한 후에 파티션의 probability가 새롭게 계산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확률을 어떤 사건을 관측하고 난 후의 확률, 뭐 이후의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는 prior probability distribution과 posterior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얘기하겠지만 현재에서는 단순히 베이지 정도에서도 우리가 prior probability, posterior probability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상황에서는 주어진 샘플 스페이스를 구분하는 파티션이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려 있을 확률과 그렇지 않은 확률로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코인 토싱의 문제로 이 베이지 정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제를 확률론 이론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일종의 페어한 코인 그냥 여기서 페어하다라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한 그런 동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항아리가 있고 이 항아리에 세 개의 동전이 있다라고 C1, C2, C2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전은 특이하게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서로 다 달라요. 첫 번째 코인은 양면이 모두 다 헤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 되겠죠. 즉 C1이라는 그런 동전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C2라는 거는 이거는 양면이 모두 다 페일이 돼. 그러면 그 확률은 C2라는 동전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 확률은 그러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3는 이건 뭐죠? 원 베이스 앤 이게 C3는 일종의 페어한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3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전이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항아리에는 세 종류의 동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동전마다 앞면이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둘, 어떤 건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일종의 오메가라는 샘플 스페이스를 C1, C2, C3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I라는 걸 어떤 특정한 동전이 선택된 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C1, 유니언, C2, 유니언, C3 하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동전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동전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특정한 동전을 선택한 후에 동전을 던졌더니 그런데 앞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A라는 실제 이벤트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만약 앞면이 나왔을 때 그럴 때 그 특정한 동전, 내가 어떤 동전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 특정한 동전의 반대쪽이 테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것이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그것이 C1일 확률,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그것이 C2일 확률,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C3일 확률, 이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일종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의 설명상 동전 C1, C2, C3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C1은 양면 모두 앞면인 거고 헤드가 되는 거고 C2는 양면 모두 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3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페어한 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때 그것의 뒷면이 테일일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C3가 돼야죠. C1은 당연히 양면 모두 헤드니까 당연히 뒷면이 테일일 수 없고 C2는 양면이 모두 테일이니까 당연히 동전의 앞면이 나올 리가 없고 따라서 given that it comes heads, what is probability that the opposite face is tails라는 질문 자체가 이 확률을 구하라는 probability C3 given A 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가 간단히 좀 더 계산을 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C3 given A를 그냥 우리가 흔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나 이 계산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계산은 자, 이전엔 우리가 이 계산을 한 것이었고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probability는 실제로 probability C3 given A가 되죠. 당연히 이건 probability A given C3 times probability C3 over probability A라고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연습 삼아 그 렉처 노트에 설명되어 있는 건 이런 거죠. probability C1 given A를 먼저 구해요. 이거 역시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는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면 조건부 확률의 특성상 이런 거죠. probability union의 i는 1에 3에 ci given a를 생각하면 조건부 확률도 당연히 일반적인 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죠. 따라서 이건 C1, C2, C3가 모두 서로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확률이 probability C1 given A plus probability C2 given A plus probability C3 given 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probability C2 given A 이 확률은 0이었었죠. C2라는 거는 양면이 모두 다 테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그것이 C2 확률은 0이 되죠. 따라서 이 두 확률을 구하면 되고 이거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확률을 probability C3 given A 이걸 1 빼기 probability C1 given A라고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을 먼저 한 후에 probability C3 given A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probability C3 given A를 구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C1 given A는 probability A given C1, probability A 분모에는 probability A가 되는데 역시 우리 전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summation i는 1부터 3의 probability A given CI, probability CI라고 풀면 이게 C1 given A란 건 뭐냐면 C1이라는 동전이 주어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C1이라는 동전은 양면 모두 헤드가 되는 거죠. 당연히 확률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C1이죠. 맨날 자꾸 헷갈리네. C1. probability C1은 동전 3개가 있으니까 그걸 동일한 확률로 선택할 때니까 1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분모는 당연히 첫 번째 확률은 probability A given C1 곱하기 probability C1이니까 1 곱하기 3분의 1. 두 번째 확률은 probability A given C2. C2가 기분되면 A라는 이벤트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0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probability A given C3 하면 C3는 fair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선택하면 던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우리 3분의 2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C1 대신에 C3도 똑같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죠. 또는 아예 probability C1 given A를 1에서 빼주면 그러면 그 해당하는 probability C3 given A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는 거죠. 원래 probability C1이라는 것은 지금 항아리 안에 3개의 동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일한 확률로 선택할 때니까 이게 원래 3분의 1이었죠. 그런데 A라는 사건,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사건을 관측하고 난 후의 확률은 좀 전의 계산처럼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즉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죠. 갱신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을 관측하기 전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가 되고 A라는 사건을 관측하고 난 후의 확률,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C1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새로운 사건을 관측하기 전에는 내가 선택한 동전이 저 세 동전 중에 임의의 동전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새로운 어떤 사건을 관측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 사건이 이제 업데이트 된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면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한재욱 학생이 질문했던 걸 다시 또 돌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죠. 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 자, 우리가 성적에 A, B, C, D가 있어요. F까지 있다고 치면 플러스 같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모두 동일한 확률로 그냥 A, B, C, D, F 중에 하나 받겠구나. 확률 5분의 1이죠. 네. 사전 확률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또는 뭐 수업을 한참 열심히 듣고 나니까 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이 수업이 재밌다 또는 어떤 중간고사를 잘 봤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건이 관측되고 난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받을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보다 아니야 이전 맨 처음 했던 A, B, C, D, F를 모두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5분의 1의 확률이었지만 어떤 사건들이 관측되고 나면 그 확률이 갱신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 거죠. 사후 확률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베이지한 띵킹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머릿속에서 베이지 정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프로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섰어요.
이 선수의 그 원래 타율이 예를 들어 3할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서가지고 타석에 서가지고 자기가 2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그날 뭐 투수의 컨디션, 뭐 바람,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내가 이제 내가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게임 정리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베이지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그래서 이게 베이지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베이지 정리를 생각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이지 정리나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조건부 확률로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컨디셔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개념을 흔히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다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이지안 그냥 보통의 뭐 확률이나 뭐 수리 통계에서 다룰 때는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별로 자세히 언급하진 않는데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 베이지 어떤 추론이나 베이지안 모형을 생각했을 때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어떤 통계적 추론을 할 때 모수 세타가 있을 때 x1 소터 xn이 ii다. 서로 같은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이지안에서는 데이터들이 모두 독립이다라는 건 실제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예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니까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긴 독립인데 뭔가 조건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 입문 같은 수업을 할 때 인디펜던스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살짝 설명해요. 인디펜던스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A intersection B가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되면 우리가 그걸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우리가 독립이다라는 사실을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많이 표현해요. B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이 A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B라는 사건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똑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추가적으로 사건을 하나 더 포함시키면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확률론 입문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확률들은 일종의 모든 확률들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어떤 의미의 조건부 확률이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진 그런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확률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 전체 대신에 어떤 특정한 다른 이벤트를 주고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일종의 이 그냥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전체 공간이 주어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디펜던스의 개념 자체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두 사건이 조건부 독립이다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사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사건 C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우리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스다라는 말을 쓸 거고 예를 들어서 요 C 대신에 오메가가 들어가면 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펜던스가 되는 거죠.
오메가 자체가 전체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체 스페이스가 될 필요 없이 어떤 특정한 스페이스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C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말을 쓰고 그럴 때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이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건 독립인 사건, 즉 독립이다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C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독립은 C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C가 주어졌을 때의 각각의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그걸 조건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독립을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조건부 독립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로 표현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컨디셔널리 인디펜던스다라는 말을 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벤트가 C라는 것이 참이면 그러면 A하고 B가 C라는 사건이 주어지면 A와 B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즉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났느냐는 C라는 사건이 주어지면 A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두 사건이 서로 equivalent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probability A given B가 probability A가 되는 거죠. 이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거죠. probability A given B intersection 시그마는 probability A given 시그마다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오메가라는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이건 똑같은 게 되니까. 그런데 C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독립은 오메가 대신에 이걸 그냥 C로 바꾸면 되겠죠. 즉 probability A given B intersection C가 probability A given C가 된다라는 거죠. 즉 C라는 사건이 주어지면 B라는 사건이 더 추가적으로 된다고 해서 A의 조건부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가적인 사건 하나가 더 들어간 조건 하에서는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된다라는 거. 자, 흔히 우리 이 추가적인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 베이지안 추론에 가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랜덤 베리어블과 모수를 가지고 설명하면 자, 우리는 흔히 그냥 x1하고 x2가 독립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같은 분포를 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CDF를 가지고 있고 이게 CDF예요. 그리고 모수가 세타일 때 x1과 x2가 독립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베이지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타 역시 모수 역시 어떤 확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베이지안의 입장에서는 x1과 x2는 독립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대신 세타가 주어졌을 때는 서로 독립인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frequentist 관점에서는 세타는 상수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 고정된 상수고 세타에 대한 확률 구조를 전혀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x1과 x2가 관측값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세타 역시 확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IID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는 x1과 x2 그 자체가 독립이 아니라
세타가 주어졌을 때 x1과 x2가 독립이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베이지안에서는 conditional independence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중에 하나가 conditional independence를 활용한다라는 거. 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전에 봤던 예제에서 어떤 예제가 있었냐면 항아리 안에 동전이 세 종류의 동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동전인지 모르고 그 동전 하나를 가지고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 다음 동전을 가지고 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는 그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 자체는. 만약 어떤 특정한 동전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 두 사건이 독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라플라스가 등장할 타임이죠.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노트로 넘어가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 이 화면 보는 거 잘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화면 보는 거 됐죠. 가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플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토마스 베이즈가 그 처음으로 베이지 정리를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베이지 정리는 토마스 베이즈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그 베이지 정리가 아니다. 실제로 1774년에 라플라스의 논문의 결과에서 설명했던 그런 형태의 베이지 정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재밌는 이제 일종의 그 예측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라고 얘기하는 라플라스의 승계의 법칙, 좀 계승의 법칙, 뭐 이런 건데, 이 재미있는 문제가 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조건부 독립과 이전에 생각했던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라플라스가 이와 같은 계산을 이제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전에 항아리에 세 종류의 동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정한 동전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동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동전이 3개 들어있다고 치고 어떤 동전 하나를 꺼내서 동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 동전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n번 앞면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 그 동전을 가지고 한 번 더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즉 n번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는 그런 사건이 주어졌을 때 다음번 동전, 예측에 관한 확률이 되는 거죠. 다음번 동전이 다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계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항아리 안에 동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전의 예제는 동전이 딱 3개만 들어있었고 서로 다른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1, 또 하나는 0,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동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죠. 대문자 n 플러스 1개의 동전이 어떤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여기 지금 설명된 상황이 되는데 동전 하나에 예를 들어서 많은 수의 항아리 하나에 많은 수의 동전이 들어있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아예 항아리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아리 안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의 공과 하얀색의 공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항아리마다 빨간색의 공을 꺼낼 확률이 다른 거죠. 즉 아까 그 비율을 돌아가면 각 항아리마다 빨간색의 공의 확률이 다른 상황이나 어떤 큰 항아리 안에 아주 여러 개의 많은 동전이 들어있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다른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항아리 안에는 서로 다른 수의 빨간색의 공과 하얀색의 공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K번째 항아리가 된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는 K개의 빨간 공과 N-K개의 하얀 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의 상황과 동전의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똑같은 거죠. 실제로 이것이 모두가 베르누이시에 있는 거죠.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K번째 항아리에는 K는 0부터 N까지 있다라고 치죠. 그러니까 전체 N 플러스 1개의 그 항아리가 있는 거고 항아리마다 모두 전체적으로 같은 수의 공은 들어있는데 그 공의 하얀 공과 빨간 공의 숫자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K번째 항아리에는 K번째의 K개의 빨간 공과 N-K개의 하얀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항아리가 선택되면 즉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COK라고 하죠. 그러면 COK는 K번째 항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항아리가 N 플러스 1개가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개의 항아리 자체는 동일한 확률로 하나를 선택하죠. 그런데 항아리마다 빨간 공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은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사건은 그냥 첫 번째 시도해서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K번째 항아리가 선택됐을 때 빨간 공을 얻게 되는 확률은 n분의 K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K번째 항아리에는 K라는 항아리에는 K라는 웨이브를 달고 있는 그 항아리에는 빨간 공의 개수가 K가 들어있는 거죠. K개 들어있고 전체 공의 개수는 N개가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probability A1 given CK는 N분의 K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면 이런 확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이 빨간 공이 하나 선택됐다라는 사건이라고 해보죠. 빨간 공이 선택됐을 때 그것이 K번째 항아리에서부터 나올 확률.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단순한 형태의 베이지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라플라스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라플라스 자체가 이 베이지 정리를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지만 라플라스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만약 내가 어떤 특정한 항아리를 하나 선택하고 내가 어떤 항아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항아리를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빨간 공을 한 번씩 꺼내는 그런 실험을 했다라고 그러죠. with replacement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n번 계속 공을 꺼냈는데 with replacement로 복원한 실험이에요. 그럴 때 n번 모두 빨간색의 공이 나왔다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A라는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항아리에서 다시 공을 한 번 더 꺼내게 되면 그랬을 때 다음번에 꺼낸 공이 다시 빨간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계속 공을 꺼낸다라는 이 복원의 실험 자체가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아리가 어떤 특정한 항아리가 선택되지 않으면 그냥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오게 되는 그 사건 자체들은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항아리가 선택됐을 때 그때 빨간 공을 얻게 되는 그 복원 실험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우리가 조건부 독립이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확률은 probability B given A가 되는 거죠. 이 계산을 하면서 이제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들을 좀 더 살펴보죠.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probability B given A가 되고 있는 거죠. 자, A라는 것은 N번 이제 빨간 공을 얻게 되는 사건인 거죠. B는 한 번 더 꺼냈을 때, 즉 N 플러스 한 번째 빨간 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얻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probability B intersection A 나누기 probability A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각각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probability A서부터 쉽게 계산이 안 된다. A는 N번 동안 계속 빨간 공을 얻게 되는 사건이지만, 이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특정한 항아리를 선택한 후에 거기서부터 빨간 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야지 확률이 계산된다라는 거죠. 즉, probability A라는 건 probability A given C1 곱하기 probability C1. 그런데 이 CI는 CK는 K번째 항아리가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K고 이것에 대한 서메이션이 돼야죠. K가 0부터 N까지. 자, 이제 항아리가 선택되게 되면, K번째 항아리가 선택되게 되면 지금부터 나오는 사건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A1 given CK A1 given CK A1은 그냥 K번째 항아리가 선택됐을 때 공을 하나 꺼내게 됐을 때 빨간 공을 얻게 되는 확률, 이건 n분의 k였죠. 따라서 probability A1 intersection A2 given CK는 K번째 항아리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고 두 번째 공이 빨간 공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A1과 A2라는 거 이벤트 자체는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항아리가 선택이 되고 나면 그러면 A1과 A2는 서로 독립이 되는 거죠. 항아리가 선택이 되면 우리는 특정한 항아리에서부터 공을 뽑을 테니까 빨간 공에 나올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거는 probability A1 given CK 곱하기 probability A2 given CK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항아리가 주어지면 K번째 항아리가 주어지면 A1과 A2가 서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건부 독립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사건은 N번 모두 빨간 공이 나오는 거니까 당장 두 번 빨간 공이 나오게 되면 이건 N분의 K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번 모두 빨간 공이 나오게 되면 N분의 K의 N승이 되는 거죠.
같은 논리를 사용하면 우리 probability B intersection A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n 플러스 한 번, 이게 n번까지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이고 n 플러스 한 번째도 여전히 빨간 공일 확률이기 때문에 여전히 k가 0부터 n까지 하고 probability B intersection A given ck인데 결국 이것은 ck가 주어지면 모두 다 조건부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확률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probability B given A는 summation K가 0에서부터 N까지 N분의 K에 여기는 N 플러스 3번이죠.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N 플러스 3번 던질 테니까 그리고 각각 모두 동일한 확률로 CK 자체는 probability CK 자체는 모두 N 플러스 1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K가 0부터 N까지 N분의 K의 N승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반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확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확률 자체가 우리 렉처 노트에 있는 형태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보려고 했어요. 자, 만약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수리적으로 살펴보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자와 분모 모두 일종의 다항함수, 즉 x의 n승과 x의 n 플러스 1에 대한 적분을 하는 그런 계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것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디로 근사하게 되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0부터 1에 x의 n 플러스 1의 dx 이제 리만 적분의 근사가 되는 거죠. 이 구분 구적법이 되는 거예요. 리만 approximation이 되잖아요.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0부터 1의 x의 n승의 dx가 되는 거죠. 구분 구적법 기억하죠. 구간을 잘게 나눈 거죠. 0부터 1이라는 구간을 n분의 1의 간격, 정확하게는 n 플러스 1이 있지만 n 플러스 1인 서로 약분이 될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런 작은 구간으로 각각의 함수를 xn 플러스 1과 xn승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이 확률은 단순한 적분이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적분이라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항아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큰 항아리 안에 동전이 굉장히 n 플러스 한 개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선택해서 동전의 앞면을 계속 n번 나왔다고 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나온 확률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근사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한 번 더 극한을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n은 대문자 n이에요. 이거는 항아리의 개수 또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문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소문자 n은 n번 던져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오거나 n번 뽑았을 때 모두 다 빨간 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극한은 1이 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항아리를 선택하고 나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공을 계속 뽑았대요. 그랬을 때 n번 모두 다 빨간 공을 얻게 되면 또는 특정한 동전 하나를 선택해서 n번 던졌을 때 n번 모두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앞면이 나올 확률은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소문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 1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라플라스가 어떤 식의 생각을 했냐면 이건 다 한 것 같아요. 자, 라플라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과연 내일 해가 뜰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라플라스가 그 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뜬다라는 거는 일종의 성공인 거죠. 또는 빨간 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cause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가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큰 항아리 안에 동전이 무지 많이 있어요. 또는 항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전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해가 뜨는구나. 앞면이 나오면 하느님이 해를 띄워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해가 뜨지 않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동전을 가지고 던졌는데 우리는 그 특정한 동전을 선택할 확률은 모르죠. 그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이 확률은. 그 확률이 있어서 n이 아주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n번 모두 빨간 공이 나왔다. n번 모두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니까 n번 모두 해가 뜬 거예요. 플러스가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해가 떴잖아요. 해가 떠가지고 내일 과연 해가 뜰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었어요. A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저 확률을 계산한 그날까지 모든 n날 동안 해가 떴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아마 그 라플라스가 당연히 그때 이제 기독교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이제 지구가 이제 태초에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대략적으로 6,000일 정도 걸렸다던가 n이 6,000인가 뭐 그래요. 성경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랬을 때 n일 그 라플라스가 계산한 날 동안 모두 다 태양이 떴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probability B 기분 A 다음 날도 해가 뜰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는 엄청나게 큰 그 항아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동전이 들어있어. 또는 항아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무한히 많은 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0일 동안 6,000일인가 6,000명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럴 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것인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확률이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일도 또 태양이 뜨겠구나, 해가 뜨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잠을 청했대요. 이쪽은 이제 내가 만든 얘기고 어쨌든 간에 라플라스 룰 스테이션이 이런 비율을 통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다 모든 걸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면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맨 처음에 이전의 예에서는 항아리 안에 동전이 3개 있었죠. C1, C2, C3.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었죠. 3분의 1이라는 동일한 확률을.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K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K가 0에서부터 대문자 N까지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확률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즉 CK라는 것이 사전 확률이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을 관측하기 전에 팩티션인 거죠. 팩티션에 대한 확률이 있었는데 이것의 사전 확률이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그런데 만약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 확률 자체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확률 분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이산형 균일 확률 분포 discrete uniform distribution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연속형
균일 분포,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으로 옮겨가게 돼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라플라스가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CK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동전이 선택되거나 항아리가 선택되게 되면 그것이 나올 비율을 결정하는 거죠. 특정한 항아리가 선택되면 동전의 빨간 공이 나올 비율이 선택되는 거죠. 비율을 선택하는 그 비율에 대한 확률을 주는 것이 이산형의 균일 확률 분포에서 이제 우리는 연속형의 균일 확률 분포, continuous uniform distribution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로부터 우리가 사전 확률을 계산한 후에 우리가 각각에 대응하는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구나.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렉처 노트 2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분포를 생각할 건데 베이지와 마찬가지로 특정하게 베이지가 던진 공의 위치, 일종의 그 비율에 대한 확률 분포를 유니폼 0,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토마스 베이지가 생각할 때는 항공을 던졌을 때 부딪힌 공의 위치는 0과 1 사이 임의의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유니폼 0, 1을 준 거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베타 1, 1을 줬는데 마찬가지의 생각을 라플라스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극한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흥미로운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그 베이지 정리나 계산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어떤 이벤트의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이제 확률 변수의 관점으로, 확률 분포와 확률 변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생각한다.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 n이 무한으로 가는 것은 질문 다시 볼까요? n이 무한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n이 무한으로 가는 것은 잘 해석이 안 돼요. 차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n이 무한으로 가는 거는 소문자 n이 무한으로 가는 거는 관측하는 자료값이 점점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관측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다든가 빨간 공이 나온다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많이 관측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전에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의 상황에서는 그 이전 상황에서는 항아리 안에 동전이 딱 3개만 들어있었던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공을 꺼내는 실험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항아리가 딱 3개 있는 거죠. 첫 번째 항아리 안에는 전부 다 빨간 공만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항아리에는 전부 다 하얀 공만 들어있고, 세 번째 항아리에는 하얀 공과 빨간 공이 똑같은 수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항아리가 선택되면 언제나 빨간 공만 나오게 돼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C1이라는 동전을 선택하면, 즉 양면이 모두 다 앞면인 동전을 선택하면 던지면 언제나 앞면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항아리를 선택하면 그 안에는 모두 다 하얀 공만 들어있으니까 언제나 꺼낼 때마다 빨간 공을 꺼낼 수 없겠죠. 그런데 동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양면이 모두 테일이 되니까 던지면 언제나 뒷면만 나올 거고, 세 번째 동전은 페어한 코인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이고, 항아리의 상황으로 비교하면 그 안에 공이 절반이 똑같은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항아리가 있거나 또는 항아리 자체 안에 동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n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주어진 샘플 스페이스를 많은 식의 이벤트 bi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i가 주어졌을 때 a라는 사건을 관측하는 것인데 그 파티션이 자꾸 늘어날 거죠. 파티션이 늘어난다라는 건 만약 해가 뜨는 상황으로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P라는 것이 성공 확률인데 해가 뜰 확률이라고 생각해 보죠. 해가 뜰 확률을 결정하는 것이 딱 예를 들어서 3가지 상황만 있다 그러면 계속 해가 떠 있거나 계속 밤이 되거나 또는 밤과 낮이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한히 많다라는 거죠. 대문자 n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표본 공간을 나누는 패티션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대문자 n이 아까 얘기했듯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각각의 패티션 원소에 대응하는 확률 자체는 대문자 n분의 1 또는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 n이 늘어나는 거죠. 그 n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단순한 게는 0이구나 n분의 1이라는 n이라는 값이 n이 점점 커지면 0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률 분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원래 이산형 균일 분포 모두가 똑같은 대문자 n 플러스 1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한 값인 거죠. 0과 1 사이에 무한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죠. 대문자 n이 늘어난다라는 거. 단순히 수리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리만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그 구간을 잘게 나누는 것도 대문자 n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으로 얘기한 사전 확률 분포로 생각하면 사전에 우리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이 있었는데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0으로 가지만 일종의 이게 원래 이게 0, n분의 1, n분의 2, n분의 n 이런 각각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확률로 가지는 그런 값들이었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0에서부터 1이라는 구간을 촘촘하게 채우겠죠. 그러면서 그 확률은 0으로 떨어지는데 그 0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연속형의 확률 분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연속형의 확률 분포가 유니폼 분포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n이 무한이 되면 내가 모수의 확률이 0과 1에서 연속된다고 맞아요. 네. 모수의 분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분포를 사전 분포로 인식한다는 것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수의 분포는 지금 모르죠. 모수의 분포는 모르는데 지금 모수가 뭐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인 거죠. 또는 특정한 항아리를 선택했을 때 빨간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인 거죠. 지금 모수가 성공 확률 자체예요.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죠. 따라서 모수의 확률 분포를 정해 놓으려면 0과 1 사이의 확률 분포를 갖는 어떤 그런 확률 분포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는 현재 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관측하기 전에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동일한 그런 확률로. 그러면 0과 1 사이의 모든 임의의 연속형인 값을 동일한 일종의 probability density로 가질 수 있는 연속형의 확률 분포는 uniform distribution.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이 n이 커지면 구간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uniform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그러면 해가 뜨는 문제가 됐을 때 해가 뜨는 확률이 모수의 분포가 유니폼으로 잡히는 것도 그냥 모르기 때문에 유니폼과 가장 따르는 그렇죠. 막연하잖아요. 해가 뜬다라는 그 확률 P는 0과 1 사이 임의의 값이죠.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뭐 하느님이 동전을 선택하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게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구 자전 공천 이런 거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라플라스가 그 시대에 라플라스가 믿었던 거는 이제 해가 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정말 해가 뜰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런 식의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질문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렉처 노트 1을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다 끝내지 못했네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렉처 노트 2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일단 렉처 노트 1을 이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컨디셔닝을 조금 더 얘기하고 약간의 이론적인 얘기, 그 디피니티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렉처 노트 2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메타 바이노미얼 문제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고 이제 녹화를 중지하도록